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합니다. 설 연휴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상대 국가들은 맞불 관세를 예고하는 등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선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륙 전 불탄 에어부산 항공기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합동조사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력한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최 대행은 헌재에 결정을 내리기 전 변론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마지막 날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할 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바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할지 논의를 거쳤는데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다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헌법학자 단체는 헌재는 구인 합의 체제가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정 파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 국민의힘은 만약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야당이나 헌재가 이를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보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건 선택적 속도전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내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사회주의 성향 정치 활동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여당 주장도 위헌과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시각차가 극명한 만큼 헌재 결정 이후로도 정치권 파장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합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접견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오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차례로 윤 대통령 면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서야 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조직부총장은 SNS에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 연휴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재개됩니다. 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탄핵 법정에 서게 되는데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있었는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비상계엄 직후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군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섭니다. 먼저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출석합니다. 모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직접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직 사령관 등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인들은 형사재판 영향을 우려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섭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수석을 상대로 거대 야당 주도 국회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등 계엄의 주된 배경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는 역시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이들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만큼 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던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000개를 제시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1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도 가담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회장과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에는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이유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도 올바르게 회계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2라운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항소심에선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힙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이 회장 1심과 달리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새로 제출된 증거 2,000개의 무게를 실을지 이 회장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이륙전 화재로 불탄 에어부산 여객기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기내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합동조사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화재 엿새 만에 에어부산 여객기를 합동 감식합니다. 합동 감식 진행에 앞서 주목받은 점은 여객기에 실려있는 항공유 16톤가량을 빼내느냐였습니다. 추가 화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합동조사반은 항공유를 빼내지 않고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유를 빼낼 때 생기는 유증기로 폭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합동조사반은 기체 안전 점검을 마쳐 현장 안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식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화재 원인 규명. 기내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조심스럽게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합동조사반은 화재 원인을 추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동조사반은 감식을 마치면 확보해놓은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파악하는 경찰 수사는 합동 감식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비행기 화재 때는 짐은 버리고 몸만 탈출하고 특히 승무원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타박상과 연기 흡입 등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일부 승객들의 말에 승무원들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야 돼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승무원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승객들이 직접 문을 여는 경우 자칫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이 열렸지만 대피용 슬라이드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면 승객들이 비행기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탈출 미끄럼틀과 같이 엔진에 빨려 들어갈 수 있고요. 엔진 뒷부분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엔진 후류에 의해 가지고 고압의 후류에 의해 가지고 날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비상 탈출 시 선반에 있는 짐을 챙기는 것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칫 다른 승객들이 대피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짐은 포기하고 몸만 대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로 41명이 숨졌는데 일부 승객이 수화물을 꺼내느라 통로를 막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리어 자체로도 슬라이드가 찢어지거나 다른 손상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뒷사람들은 못 내리죠, 그쪽으로.
전문가들은 또 승무원들은 승객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책임자들이라며 비상 상황 시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그제 발생한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남은 유물 8만 9천 점은 모두 이송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뤄집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당시 국립한글박물관에는 어린 정조가 숙모에게 쓴 편지 등 우리 문화재 8만 9천여 점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문화재 26건, 250여 점은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요한 유물들이 좀 있는데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지금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과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불에 탄 유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글박물관은 최소한의 피해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유물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전문가와 함께 소장품들을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9만 점에 이르는 유물을 모두 옮기는 데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도 사고 수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에는 불이 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소방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자르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3층과 4층이 모두 불에 타 박물관 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었던 재개관 일정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고통이 따를 수 있겠지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고통이 따를까,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며 그러면 캐나다 국민에게 훨씬 낮은 세금과 훨씬 나은 군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관세가 없어진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유럽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부당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EU가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U 상품에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EU의 대미 무역 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많은 것이 걸렸다며 양측 모두 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실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협력하면서 유럽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게 EU의 기존 전략입니다. We will be pragmatic, but we will always stand by our principles. We will protect our interests.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대미 협력 기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hat I want to see is strong trading relations, and in the discussions that I've had with President Trump, that's what we have. Geht es darum, dass wir jetzt nicht die Welt aufteilen durch viele Zollbarrieren, sondern dass wir diesen Wahn und dass wir versuchen werden, gemeinsam mit der Perspektive der Zusammenarbeit und Kooperation die ökonomischen Beziehungen fortzuführen.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갈등을 피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타야니 외무장관은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스 노트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유로화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관세 부과 시 유럽 각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 전쟁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유럽 각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차 표적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 전진 기지인 멕시코와 광물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에 공장을 둔 가전과 차, 배터리 기업 등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의 접경 도시인 멕시코 티유아나. 삼성전자는 이곳과 케레타로에서 TV와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멕시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에서 가전과 전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라며 2위 대미 흑자국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기업들의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관세 인상의 수준이 본질적인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의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 전략의 변화까지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 기아 공장을 둔 현대차 그룹도 공급망 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와 엘라베마 공장 연간 생산량을 118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 진출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려가 큰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1차 목표가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 특정됐지만 8대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 기반이 중국과 겹치고 2023년 대미 투자국 1위인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이쪽에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트럼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미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4월 1일까지 무역 관련 종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만큼 미국 통상정책 라인이 만들어지는 대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히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36,024달러로 추정돼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높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신용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빌라 전세가율은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열기가 점차 사그라지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다시 늘고 중도 해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가 수출한 휘발유와 경유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 분지에 가스와 석유가 더 매장될 수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제출돼 정부가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37만 명 이상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이어지자 모레부터 21일까지 방역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고환율이 겹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정치가 불안한 틈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뒤 장을 보는 소비자들. 가격표를 보며 오른 물가를 체감합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식음료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원두 가격이 크게 오르며 커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스타벅스와 풀바셋, 할리스는 커피 음료 가격을 일제히 200원에서 400원 올렸습니다. 원래는 4,000원이면 아메리카노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보통은 요즘에 5,000원 이상은 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년 사이 80% 정도 올라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커피업계는 고환율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소스류부터 햄버거까지 다양한 식음료 품목에서 릴레이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정부 장악력이 약해진 틈을 타 식음료 업계가 쉽게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타이밍을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그러니까 물가 관리에 대한 좀 그립감이 약해지면서 지금 타이밍을 노려서 전반적인 가격 인상 같은 것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품목의 상승률이 평균의 2배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유통업계 관계자를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했지만 올해는 복잡한 정치 상황에다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정부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한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두 후보자만 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6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법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동대 등 경찰 3,100여 명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고 특히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현장 보고에도 계엄 포고령을 따르라고 명령한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무장한 경찰력을 동원해 선관위를 봉쇄해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선관위 장악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이들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뒤 직접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취조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민생 문제와 추경 편성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당정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을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무차별 예산 삭감에 나섰던 게 민주당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악어의 눈물 대신 진정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합니다. 여당의 이런 모습은 1분기의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측면도 있는데 연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건데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민생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을 탓하기 전에 정부 여당이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을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포함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란 겁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주장하는 여당과의 이견으로 국회에 표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생 경제 행보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맞물려 추경 편성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거로 전망됩니다.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거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황학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도로로 뛰어든 멧돼지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부서진 창문 너머로 온통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내부가 보입니다. 바닥에는 시커먼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옥탑방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탑방 안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근처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에는 제주 애월읍에 있는 펜션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은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2층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육중한 멧돼지 사체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서 멧돼지가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마을 쪽으로 내려왔는데 큰 도로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 설천봉의 상징 같은 한식 건축물 상제루 쉼터가 한밤중 화재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기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축물을 집어삼킵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무주 덕유산 설천봉에 있는 상제루 쉼터에 불이 난 건 새벽 0시 20분쯤. 제설팀장이 그 CC카메라로 상황을 종종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근처에 있던 그 직원분들한테 확인을 바로 지시를 했고요.
불은 쉼터를 다 삼키고 난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에 난 불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쉼터 전체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식 목조 건물로 등반객의 단골 사진 촬영 장소였던 명소가 사라지자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당하죠. 설전하우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 여기에 등산용품도 챙겨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여를 해가지고 향접관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새벽에 불났다 하는 오면서 들었는데 황당해요, 정말로. 화재 현장이 해발 1,520m인데다 주변에 눈이 덮여 불을 끄기 쉽지 않았던 상황. 소방대원들은 스노모빌과 곤돌라를 타고 가까스로 현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리조트에 있는 제설기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은 없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화재가 발생하기 1시간 전부터 인기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CCTV를 보니까 서서히 화재가 발생을 해요. 네. 서서히 이제 화재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방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름을 뿌리거나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이렇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주의 기숙학교가 최근 폭격을 당해 민간인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너진 학교 건물에서 구조되는 사람들. 지팡이를 짚고 몸을 피하는 노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 수자의 한 기숙학교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란을 준비하던 민간인 수십 명이 피해를 봤다면서 러시아가 수십 년 전 체첸에서 벌인 전술을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Порушення санкцій має трактуватися як співучасть у війні, і той, хто допомагає знищувати життя, повинен за це відповідати.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기숙학교에 대한 폭격이 우크라이나가 자행한 테러 공격이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국가들도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수자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러시아 방공망에 기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에서 한때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고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 작전 중입니다. 10,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대부분도 이 지역에 배치됐지만 최근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오는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고 요르단 국영통신 페트라가 보도했습니다. 페트라는 현지 시각 2일 긴급 뉴스로 이같이 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가 전쟁으로 파괴됐다며 이곳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압둘라 2세 국왕과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메드 알사라 임시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려 장시간 이어진 회담에서 시리아의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을 도우려는 사우디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알사라 대통령은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택하면서 중동에서 사우디의 종교, 안보, 외교적 경쟁국인 이란과 가까웠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전임 정부와 차별성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내 비행사들에게 운항 관련 안전공지를 보내는 노탐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숀 더피 미국 교통장관이 현 시각 1일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노탐주 시스템의 일시 정지 사실을 밝히며 백업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국가 공역 체계에는 현재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연방항공청이 비상 시스템을 활성화했다면서 FAA는 항공 이해 당사자들의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고 30분마다 시스템 상황 업데이트가 포함된 공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노탐 전산 시스템이 정지된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운영 중단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 특산품인 시래기 생산업체인데요. 시래기 업체가 같은 농공단지 안에 4곳이나 되지만 행정처분은 해당 업체에만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특산품인 시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초 양구군이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후 수도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50%까지가 1월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시래기를 삶고 배출하는 물은 폐수라는 겁니다. 업체는 정말 황당합니다. 시래기를 삶을 때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지난 4년간 문제없이 시래기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첨가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농산물이 아닌 식료품으로 변합니다. 가공식품으로 변해서 저희는 어떤 것도 쓰지 않습니다. 처음 악취민원으로 점검을 나온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측정 한 번 없이 폐수를 내보낸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게 업체 측 설명. 시래기 삶은 물이 폐수인지도 논란이지만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같은 농공단지 안에 똑같은 시래기 생산 업체가 3곳이 더 있는 겁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래기를 삶고 있고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곳 역시 없습니다.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래기 삶은 냄새 그 정도지. 저희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좀 미운털 박히면 좀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공단지를 벗어나면 생산 방식이 같은 시래기 업체가 지역에 10곳이 넘지만 군청은 해당 업체만 걸고 넘어졌습니다. 양구군 담당 부서는 업체 모두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불법을 했는데 남이 불법을 했다고 억울한 건 말이 안 돼.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쟤는 사람을 죽였는데 10년만 처벌하거나 5년만 받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어 다른 업체도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권한남용이며 지나친 기업 규제라며 상식과 법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설 대목을 놓친 업체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현재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기온이 뚝 떨어진 추위 속에 절기로는 봄에 들어서는 입춘입니다. 지리산 자락에는 벌써 봄의 전령, 갯벌들이 피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울 위로 녹지 않은 얼음이 여전히 겨울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 옆으로 앙증맞게 솜털로 덮인 갯벌들이 눈에 띕니다. 겨울이지만 봄의 전령 갯벌들이 봄 기운을 지니고 찾아온 겁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 아이들은 추운 겨울이 가고 어서 봄이 오길 희망합니다.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산책하고 싶어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 입춘 대길, 건양다경, 한자 한자 정성을 들여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춘첩을 쓰는 선생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복된 일이 많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대문에 붙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입춘에 찾아온 한파가 여전히 매섭지만 실개천의 갯벌들이 활짝 핀 것처럼 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은 입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청주는 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추위 속에 도로가 얼기 때문에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아침부터 강한 눈이 집중되며 모레까지 40cm가 넘는 대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호남 지역에, 밤에는 충남 서해안으로도 눈이 확대하겠고요. 이들 지역도 모레까지 15에서 25cm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눈이 그치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이남으로는 대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먼지가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 대구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